안녕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마음에도 멍이 듭니다. 하지만 그 멍은 피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흉터를 남기는 행위만이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깊고 오래가는 상처는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미소를 띤 얼굴 뒤에서 굳게 닫힌 문 안에서 서서히 스며들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서적 학대라고 부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폭력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고 축소되며 또 가장 파괴적인 상처 중 하나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물론 심지어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조차 자신이 무엇을 당하고 있는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꾸며내거나 과장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당신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이름 없는 고통에 이름을 붙여주는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하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마음에 언제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상처의 종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현실 감각 자체를 서서히 무너뜨리기 위해 계획된 아주 교묘하고 장기적인 정신적 조종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당신은 자신의 기억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 너무 과민한 반응이라고 여기게 되고 스스로를 그저 드라마를 만드는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치부하게 되죠. 결국 당신은 자신의 직감과 감정, 심지어 명백히 겪었던 경험까지도 불신하게 됩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의 말을 살짝 비틀거나 있었던 일을 부인하거나 가벼운 농담처럼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이런 작은 균열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침묵이라는 벌입니다. 침묵으로 벌을 주는 것 또한 아주 흔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것은 격렬한 다툼 후에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갖는 냉각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을 벌주고 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애정 표현을 중단하며 당신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투명인간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채로 말이죠. 그저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다시 그들의 시야에 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원하게 됩니다. 이 행위는 사랑을 보상과 처벌의 시스템으로 변질시키며 그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 침묵이라는 가장 잔인한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관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고립감이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끊임없는 비난입니다. 이것은 마치 약한 불에 서서히 데워지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비난이 언제나 악의적이거나 거친 말투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와 같은 유용한 조언이나
진심 어린 걱정의 모습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틀렸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모든 선택은 의심받고 당신의 노력은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결국 스스로를 짐 덩어리나 실망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건설적인 피드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어 결국 가해자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입니다. 네 번째, 죄책감 심어주기입니다. 죄책감을 이용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기분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났잖아.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 지경은 안 됐어. 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당신은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화가 나거나 슬퍼하거나 침묵하는 모든 이유가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조차 어떻게든 그 원인을 당신에게서 찾아내어 결국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은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오직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고 맞춰주는 감정의 관리인이 되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책임 전가입니다. 이것은 죄책감 심어주기와 매우 유사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당신에게 돌립니다. 그들이 화를 내고 선을 넘는 행동을 해도 갑자기 당신이 그들을 자극했거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어겨도 당신이 너무 집착하고 통제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당신이 스스로를 고치고 반성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정작 문제를 일으킨 자신은 아무런 변화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있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삼각관계 이용하기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훨씬 더 위험한 방법입니다. 가해자는 대화에 제3자를 끌어들여 당신을 고립시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제3자는 실존 인물일 수도 혹은 가해자가 꾸며낸 허구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너를 이상하게 생각해. 내 친구 오오는 안 그러던데 너네 그래? 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방패 삼아 당신을 비난하거나 끊임없이 누군가와 당신을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죠. 당신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혼란 속에서 예로움과 편집증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며 그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일곱 번째, 사랑폭탄, 그리고 갑작스러운 철회입니다. 이것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매우 힘든 중독적인 순환고리입니다. 관계의 초기, 가해자는 당신에게 꿈같은 사랑을 퍼붓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전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죠. 과분할 정도의 관심과 애정, 마법 같은 교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무런 예고 없이 그 모든 온기가 사라집니다. 당신은 갑작스러운 냉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당신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쯤 가해자는 다시 예전처럼 뜨거운 사랑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 순환은 우리의 뇌가 그 짜릿했던 황홀경을 갈망하게 만들어 그 뒤에 오는 냉대와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예측 불가능성을 통해 상대를 감정적으로 종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덟 번째, 당신의 생각과 감정 묵살하기입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매우 파괴적인 전략입니다. 당신의 의견, 감정, 걱정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그들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또 혼자 소설 쓰고 있네.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마.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거나 심지어 틀렸다고 믿게 됩니다. 결국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죠. 어차피 무시당할 것이 뻔하기에 상처받기 전에 스스로 입을 닫아버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9번째, 비폭력적 협박입니다. 협박과 위협 역시 심리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이 항상 물리적인 폭력을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다가오죠. 만약 당신이 그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따를 것인지를 은근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나 떠날 거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5호를 빼앗아 버릴 거야. 주변 사람들에게 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와 같은 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협은 신체적 위험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감정적인 파멸, 고독 또는 안정감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10번째, 경제적 통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형태의 학대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재정적 결정을 독점하고 자원의 사용을 통제하며 상대방의 경제 활동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하는 것을 원치 않거나 돈 문제에 대한 대화에서 철저히 당신을 배제시키거나 당신이 쓰는 모든 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목줄에 묶이는 것과 같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떠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학대보다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번째, 상대를 아이 취급하기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미숙한 존재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당신의 책임을 대신 처리해주거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당신을 가르치려 들거나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독립적인 삶이란 위험하거나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12번째, 투사입니다. 투사란 심리학 용어로 가해자가 자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들, 예를 들어 부정직함, 불안감, 악의 등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서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면서 당신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책임 전가는 초점을 항상 당신에게 맞추어 가해자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만듭니다. 당신은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느라 사실 그 모든 비난이 가해자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13번째, 과거 왜곡하기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이야기에 맞춰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명백히 일어났던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바꾸어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자신은 무고한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당신은 자신이 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왜곡 앞에서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진실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심리적 계략입니다. 14번째, 감정적 보류입니다. 이것은 가장 해로운 유형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사랑, 애정 또는 기본적인 정서적 지지를 의도적으로 보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적입니다. 당신은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랑을 얻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특정한 버전의 자신을 연기해야만 합니다.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곧 버림받는 길이라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깊숙이 숨기기 시작합니다. 15번째, 피해자 행세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피해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느새 그들이 더 상처받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우려를 표하면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부당하게 몰아세운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면 그들은 당신이 너무 이기적이고 매정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이야기의 주도권을 빼앗아 항상 당신을 가해자로, 자신을 상처받은 피해자로 만듭니다. 당신은 이 끝없는 역할 전도 속에서 지치고 혼란스러워하며 결국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정서적 학대는 비록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조용한 형태의 학대, 미묘한 조종, 감정적 방치, 그리고 은밀한 권력 게임이 가장 깊은 내상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익숙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 바로 앞에 있었지만 참아보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낸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이름 없는 짐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조용히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공감과 지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통 속에서 홀로 신음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아픔을 인지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이 여정의 시작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안녕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마음에도 멍이 듭니다. 하지만 그 멍은 피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흉터를 남기는 행위만이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깊고 오래가는 상처는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미소를 띤 얼굴 뒤에서, 굳게 닫힌 문 안에서 서서히 스며들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서적 학대라고 부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폭력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고 축소되며 또 가장 파괴적인 상처 중 하나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물론 심지어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조차 자신이 무엇을 당하고 있는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꾸며내거나 과장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당신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이름 없는 고통에 이름을 붙여주는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하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마음에 언제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상처의 종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현실 감각 자체를 서서히 무너뜨리기 위해 계획된 아주 교묘하고 장기적인 정신적 조종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당신은 자신의 기억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 너무 과민한 반응이라고 여기게 되고 스스로를 그저 드라마를 만드는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치부하게 되죠. 결국 당신은 자신의 직감과 감정,
심지어 명백히 겪었던 경험까지도 불신하게 됩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의 말을 살짝 비틀거나 있었던 일을 부인하거나 가벼운 농담처럼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이런 작은 균열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침묵이라는 벌입니다. 침묵으로 벌을 주는 것 또한 아주 흔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것은 격렬한 다툼 후에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갖는 냉각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을 벌주고 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애정 표현을 중단하며 당신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투명인간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채로 말이죠. 그저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다시 그들의 시야에 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원하게 됩니다. 이 행위는 사랑을 보상과 처벌의 시스템으로 변질시키며 그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 침묵이라는 가장 잔인한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관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고립감이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끊임없는 비난입니다. 이것은 마치 약한 불에 서서히 데워지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비난이 언제나 악의적이거나 거친 말투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와 같은 유용한 조언이나 진심 어린 걱정의 모습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틀렸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모든 선택은 의심받고 당신의 노력은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결국 스스로를 짐 덩어리나 실망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건설적인 피드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어 결국 가해자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입니다. 네 번째, 죄책감 심어주기입니다. 죄책감을 이용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기분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났잖아.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 지경은 안 됐어. 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당신은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화가 나거나 슬퍼하거나 침묵하는 모든 이유가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조차 어떻게든 그 원인을 당신에게서 찾아내어 결국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은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오직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고 맞춰주는 감정의 관리인이 되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책임 전가입니다. 이것은 죄책감 심어주기와 매우 유사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당신에게 돌립니다. 그들이 화를 내고 선을 넘는 행동을 해도 갑자기 당신이 그들을 자극했거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어겨도 당신이 너무 집착하고 통제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당신이 스스로를 고치고 반성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정작 문제를 일으킨 자신은 아무런 변화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있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삼각관계 이용하기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훨씬 더 위험한 방법입니다.
가해자는 대화에 제3자를 끌어들여 당신을 고립시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제3자는 실존 인물일 수도 혹은 가해자가 꾸며낸 허구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너를 이상하게 생각해. 내 친구 오오는 안 그러던데 너네 그래? 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방패 삼아 당신을 비난하거나 끊임없이 누군가와 당신을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죠. 당신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혼란 속에서 예로움과 편집증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며 그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7번째, 사랑폭탄, 그리고 갑작스러운 철회입니다. 이것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매우 힘든 중독적인 순환고리입니다. 관계의 초기, 가해자는 당신에게 꿈같은 사랑을 퍼붓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전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죠. 과분할 정도의 관심과 애정, 마법 같은 교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무런 예고 없이 그 모든 온기가 사라집니다. 당신은 갑작스러운 냉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당신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쯤 가해자는 다시 예전처럼 뜨거운 사랑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 순환은 우리의 뇌가 그 짜릿했던 황홀경을 갈망하게 만들어 그 뒤에 오는 냉대와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예측 불가능성을 통해 상대를 감정적으로 종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8번째, 당신의 생각과 감정 묵살하기입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매우 파괴적인 전략입니다. 당신의 의견, 감정, 걱정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그들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또 혼자 소설 쓰고 있네.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마.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거나 심지어 틀렸다고 믿게 됩니다. 결국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죠. 어차피 무시당할 것이 뻔하기에 상처받기 전에 스스로 입을 닫아버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9번째, 비폭력적 협박입니다. 협박과 위협 역시 심리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이 항상 물리적인 폭력을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다가오죠. 만약 당신이 그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따를 것인지를 은근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나 떠날 거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오오를 빼앗아 버릴 거야. 주변 사람들에게 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와 같은 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협은 신체적 위험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감정적인 파멸, 고독 또는 안정감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10번째, 경제적 통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형태의 학대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재정적 결정을 독점하고 자원의 사용을 통제하며 상대방의 경제활동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하는 것을 원치 않거나 돈 문제에 대한 대화에서 철저히 당신을 배제시키거나 당신이 쓰는 모든 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목줄에 묶이는 것과 같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떠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학대보다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번째, 상대를 아이 취급하기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미숙한 존재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당신의 책임을 대신 처리해주거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당신을 가르치려 들거나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독립적인 삶이란 위험하거나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12번째, 투사입니다. 투사란 심리학 용어로 가해자가 자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들, 예를 들어 부정직함, 불안감, 악의 등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서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면서 당신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책임 전가는 초점을 항상 당신에게 맞추어 가해자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만듭니다. 당신은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느라 사실 그 모든 비난이 가해자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13번째, 과거 왜곡하기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이야기에 맞춰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명백히 일어났던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바꾸어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자신은 무고한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당신은 자신이 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왜곡 앞에서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진실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심리적 계략입니다. 14번째, 감정적 보류입니다. 이것은 가장 해로운 유형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사랑, 애정 또는 기본적인 정서적 지지를 의도적으로 보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적입니다. 당신은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랑을 얻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특정한 버전의 자신을 연기해야만 합니다.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곧 버림받는 길이라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깊숙이 숨기기 시작합니다. 15번째, 피해자 행세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피해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느새 그들이 더 상처받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우려를 표하면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부당하게 몰아세운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면 그들은 당신이 너무 이기적이고 매정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이야기의 주도권을 빼앗아 항상 당신을 가해자로 자신을 상처받은 피해자로 만듭니다. 당신은 이 끝없는 역할 전도 속에서 지치고 혼란스러워하며 결국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정서적 학대는 비록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조용한 형태의 학대, 미묘한 조종, 감정적 방치, 그리고 은밀한 권력 게임이 가장 깊은 내상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익숙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 바로 앞에 있었지만 차마 보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낸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이름 없는 짐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조용히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공감과 지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통 속에서 홀로 신음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아픔을 인지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이 여정의 시작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안녕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마음에도 멍이 듭니다. 하지만 그 멍은 피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흉터를 남기는 행위만이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깊고 오래가는 상처는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미소를 띤 얼굴 뒤에서 굳게 닫힌 문 안에서 서서히 스며들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서적 학대라고 부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폭력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고 축소되며 또 가장 파괴적인 상처 중 하나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물론 심지어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조차 자신이 무엇을 당하고 있는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꾸며내거나 과장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당신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이름 없는 고통에 이름을 붙여주는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하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마음에 언제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상처의 종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현실 감각 자체를 서서히 무너뜨리기 위해 계획된 아주 교묘하고 장기적인 정신적 조종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당신은 자신의 기억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 너무 과민한 반응이라고 여기게 되고 스스로를 그저 드라마를 만드는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치부하게 되죠. 결국 당신은 자신의 직감과 감정, 심지어 명백히 겪었던 경험까지도 불신하게 됩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의 말을 살짝 비틀거나 있었던 일을 부인하거나 가벼운 농담처럼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이런 작은 균열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침묵이라는 벌입니다. 침묵으로 벌을 주는 것 또한 아주 흔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것은 격렬한 다툼 후에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갖는 냉각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을 벌주고 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애정 표현을 중단하며 당신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투명인간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채로 말이죠. 그저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다시 그들의 시야에 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원하게 됩니다. 이 행위는 사랑을 보상과 처벌의 시스템으로 변질시키며 그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 침묵이라는 가장 잔인한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관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고립감이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끊임없는 비난입니다. 이것은 마치 약한 불에 서서히 데워지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비난이 언제나 악의적이거나 거친 말투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와 같은 유용한 조언이나 진심 어린 걱정의 모습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틀렸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모든 선택은 의심받고 당신의 노력은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결국 스스로를 짐 덩어리나 실망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건설적인 피드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어 결국 가해자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입니다. 네 번째, 죄책감 심어주기입니다. 죄책감을 이용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기분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났잖아.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 지경은 안 됐어. 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당신은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화가 나거나 슬퍼하거나 침묵하는 모든 이유가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조차 어떻게든 그 원인을 당신에게서 찾아내어 결국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은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오직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고 맞춰주는 감정의 관리인이 되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책임 전가입니다. 이것은 죄책감 심어주기와 매우 유사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당신에게 돌립니다. 그들이 화를 내고 선을 넘는 행동을 해도 갑자기 당신이 그들을 자극했거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어겨도 당신이 너무 집착하고 통제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당신이 스스로를 고치고 반성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정작 문제를 일으킨 자신은 아무런 변화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있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삼각관계 이용하기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훨씬 더 위험한 방법입니다. 가해자는 대화에 제3자를 끌어들여 당신을 고립시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제3자는 실존 인물일 수도 혹은 가해자가 꾸며낸 허구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너를 이상하게 생각해. 내 친구 오오는 안 그러던데 너네 그래? 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방패 삼아 당신을 비난하거나 끊임없이 누군가와 당신을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죠. 당신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혼란 속에서 예로움과 편집증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며 그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일곱 번째, 사랑폭탄, 그리고 갑작스러운 철회입니다. 이것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매우 힘든 중독적인 순환고리입니다. 관계의 초기, 가해자는 당신에게 꿈같은 사랑을 퍼붓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전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죠. 과분할 정도의 관심과 애정, 마법 같은 교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무런 예고 없이 그 모든 온기가 사라집니다. 당신은 갑작스러운 냉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당신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쯤 가해자는 다시 예전처럼 뜨거운 사랑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 순환은 우리의 뇌가 그 짜릿했던 황홀경을 갈망하게 만들어 그 뒤에 오는 냉대와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예측 불가능성을 통해 상대를 감정적으로 종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덟 번째, 당신의 생각과 감정 묵살하기입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매우 파괴적인 전략입니다. 당신의 의견, 감정, 걱정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그들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또 혼자 소설 쓰고 있네.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마.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거나 심지어 틀렸다고 믿게 됩니다. 결국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죠. 어차피 무시당할 것이 뻔하기에
상처받기 전에 스스로 입을 닫아버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9번째, 비폭력적 협박입니다. 협박과 위협 역시 심리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이 항상 물리적인 폭력을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다가오죠. 만약 당신이 그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따를 것인지를 은근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나 떠날 거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5호를 빼앗아 버릴 거야. 주변 사람들에게 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와 같은 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협은 신체적 위험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감정적인 파멸, 고독 또는 안정감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10번째, 경제적 통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형태의 학대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재정적 결정을 독점하고 자원의 사용을 통제하며 상대방의 경제 활동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하는 것을 원치 않거나 돈 문제에 대한 대화에서 철저히 당신을 배제시키거나 당신이 쓰는 모든 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목줄에 묶이는 것과 같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떠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학대보다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번째, 상대를 아이 취급하기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미숙한 존재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당신의 책임을 대신 처리해주거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당신을 가르치려 들거나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독립적인 삶이란 위험하거나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12번째, 투사입니다. 투사란 심리학 용어로 가해자가 자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들, 예를 들어 부정직함, 불안감, 악의 등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서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면서 당신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책임 전가는 초점을 항상 당신에게 맞추어 가해자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만듭니다. 당신은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느라 사실 그 모든 비난이 가해자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13번째, 과거 왜곡하기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이야기에 맞춰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명백히 일어났던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바꾸어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자신은 무고한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당신은 자신이 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왜곡 앞에서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진실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심리적 계략입니다. 14번째, 감정적 보류입니다. 이것은 가장 해로운 유형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사랑, 애정 또는 기본적인 정서적 지지를 의도적으로 보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적입니다. 당신은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랑을 얻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특정한 버전의 자신을 연기해야만 합니다.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곧 버림받는 길이라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깊숙이 숨기기 시작합니다. 15번째, 피해자 행세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피해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느새 그들이 더 상처받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우려를 표하면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부당하게 몰아세운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면 그들은 당신이 너무 이기적이고 매정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이야기의 주도권을 빼앗아 항상 당신을 가해자로, 자신을 상처받은 피해자로 만듭니다. 당신은 이 끝없는 역할 전도 속에서 지치고 혼란스러워하며 결국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정서적 학대는 비록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조용한 형태의 학대, 미묘한 조종, 감정적 방치, 그리고 은밀한 권력 게임이 가장 깊은 내상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익숙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 바로 앞에 있었지만 참아보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낸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이름 없는 짐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조용히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공감과 지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통 속에서 홀로 신음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아픔을 인지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이 여정의 시작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안녕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마음에도 멍이 듭니다. 하지만 그 멍은 피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흉터를 남기는 행위만이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깊고 오래가는 상처는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미소를 띤 얼굴 뒤에서, 굳게 닫힌 문 안에서 서서히 스며들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서적 학대라고 부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폭력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고 축소되며 또 가장 파괴적인 상처 중 하나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물론 심지어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조차 자신이 무엇을 당하고 있는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꾸며내거나 과장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당신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이름 없는 고통에 이름을 붙여주는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하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마음에 언제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상처의 종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현실 감각 자체를 서서히 무너뜨리기 위해 계획된 아주 교묘하고 장기적인 정신적 조종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당신은 자신의 기억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 너무 과민한 반응이라고 여기게 되고 스스로를 그저 드라마를 만드는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치부하게 되죠. 결국 당신은 자신의 직감과 감정, 심지어 명백히 겪었던 경험까지도 불신하게 됩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의 말을 살짝 비틀거나 있었던 일을 부인하거나
가벼운 농담처럼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이런 작은 균열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침묵이라는 벌입니다. 침묵으로 벌을 주는 것 또한 아주 흔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것은 격렬한 다툼 후에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갖는 냉각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을 벌주고 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애정 표현을 중단하며 당신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투명인간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채로 말이죠. 그저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다시 그들의 시야에 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원하게 됩니다. 이 행위는 사랑을 보상과 처벌의 시스템으로 변질시키며 그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 침묵이라는 가장 잔인한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관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고립감이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끊임없는 비난입니다. 이것은 마치 약한 불에 서서히 데워지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비난이 언제나 악의적이거나 거친 말투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와 같은 유용한 조언이나 진심 어린 걱정의 모습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틀렸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모든 선택은 의심받고 당신의 노력은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결국 스스로를 짐 덩어리나 실망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건설적인 피드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어 결국 가해자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입니다. 네 번째, 죄책감 심어주기입니다. 죄책감을 이용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기분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났잖아.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 지경은 안 됐어. 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당신은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화가 나거나 슬퍼하거나 침묵하는 모든 이유가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조차 어떻게든 그 원인을 당신에게서 찾아내어 결국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은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오직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고 맞춰주는 감정의 관리인이 되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책임 전가입니다. 이것은 죄책감 심어주기와 매우 유사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당신에게 돌립니다. 그들이 화를 내고 선을 넘는 행동을 해도 갑자기 당신이 그들을 자극했거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어겨도 당신이 너무 집착하고 통제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당신이 스스로를 고치고 반성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정작 문제를 일으킨 자신은 아무런 변화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있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삼각관계 이용하기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훨씬 더 위험한 방법입니다. 가해자는 대화에 제3자를 끌어들여 당신을 고립시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제3자는 실존 인물일 수도 혹은 가해자가 꾸며낸 허구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너를 이상하게 생각해. 내 친구 오오는 안 그러던데 너네 그래? 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방패 삼아 당신을 비난하거나
끊임없이 누군가와 당신을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죠. 당신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혼란 속에서 외로움과 편집증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며 그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